한서윤 생일 축하해. 오늘부터 당신을 버리는 사람은 내가 먼저 버릴 거야. 30번째 생일 밤, 한서윤은 3년 동안 가족이라 믿었던 시댁에서 빈손으로 쫓겨났다. 남편 최민재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다른 여자와 손잡았고, 서윤이 지난 3년 동안 무엇을 희생했는지는 아무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갈 곳조차 없어 버스 정류장에 홀로 앉아있던 순간, 서울의 전광판들이 동시에 그녀의 이름으로 빛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그녀를 지켜봐온 강태준이 마침내 서윤의 앞에 나타났다. 하지만 그 완벽한 구원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서윤은 아직 알지 못했다. 최가의 한남동 저택, 거실 한가운데에는 한서윤이 아침부터 직접 준비한 생일 케이크가 놓여 있었다. 작은 흰색 케이크 위에 꽂힌 초 3개와 숫자 0 모양의 장식은 아직 불도 붙이지 못한 채 굳어가고 있었다. 30번째 생일이었다. 서윤은 오늘만큼은 남편 최민재가 조금 일찍 돌아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민재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준비했고, 시어머니가 소화가 안 된다고 했던 말을 기억해 죽까지 따로 끓였다. 그러나 저녁 9시가 넘어서 저택에 들어온 민재는 혼자가 아니었다. 짙은 베이지색 코트를 걸친 윤채린이 그의 팔을 잡고 있었고, 그 뒤에서 시어머니 박정희가 서윤에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앉아. 서윤은 채린의 손이 아직 민재의 팔에서 떨어지지 않은 것을 바라보다 천천히 물었다. 무슨 일이에요? 정희는 봉투를 테이블 위로 밀었다. 이혼 합의서야. 서윤의 손끝이 멈췄다. 민재는 그녀를 보지 않은 채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다. 서윤이 낮게 물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 민재가 짜증스럽게 한숨을 쉬었다. 지금 그게 중요해. 내 생일이야. 서윤아, 회사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판이야. 채린이 입술을 가볍게 다물며 시선을 내렸다. 서윤은 다시 물었다. 그래서 회사 살리려고 아내를 버리는 거야. 정희가 차갑게 잘라 말했다. 버린다는 표현 쓰지 마. 네가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지. 서윤의 얼굴에서 마지막 온기가 사라졌다. 정희는 마치 거래 조건을 설명하듯 담담했다. 미라이 리빙은 지난 반년 동안 주요 협력사와 유통 채널을 잇따라 잃었고, 대형 프로젝트 2건도 중단된 상태였다. 윤채린의 아버지가 이끄는 3명 인베스트먼트가 자금을 넣어주는 조건 중 하나가 양가의 혼인관계였다. 서윤은 그 말을 들으며 이상할 정도로 차분해졌다. 3년 전 결혼할 때 정희는 그녀의 손을 잡고 가족이라는 말을 반복했다. 부모 없이 자란 며느리에게 우리가 진짜 집이 되어주겠다고 했다. 서윤은 그 한마디에 넘어가 자신의 일을 접었다. 밤새 만들던 디자인을 민재의 이름으로 발표하게 두었고, 거래처가 요구한 브랜드 전략을 대신 수정했으며, 민재가 회의에서 막힐 때마다 집에서 자료를 만들어 주었다. 그런데 이제 그 집의 주인은 그녀에게 말했다. 네가 우리 집에 들어온 뒤에 충분히 누렸잖아. 좋은 집에서 살았고 기사 딸린 차 탔고 부족한 것 없이 지냈으면 됐지. 서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민재를 바라보았다.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 민재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대답은 늦었다. 지금 감정적으로 굴 때가 아니야. 난 질문했어. 서윤아, 3년 동안 내가 당신 아내였던 적은 있어. 민재의 턱이 굳었다. 그러나 끝내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 하나가 서윤에게는 어떤 욕설보다 명확했다. 서윤은 테이블 위 합의서를 펼쳤다. 위자료 조항은 우스울 만큼 간단했고, 결혼기간 동안 제공된 생활비와 차량카드 사용 내역이 마치 그녀가 진 빚처럼 정리돼 있었다. 공동명의라고 믿었던 적금은 실제로 민재 개인 계좌와 연결돼 있었고, 결혼 후 사용한 카드는 이미 정지 처리되었다. 정희는 그녀가 서명하기만 기다렸다. 너도 체면은 지켜야지. 언론에 괜한 말 흘리면 네가 더 곤란해져. 아무 경력도 없는 전업주부가 재벌가를 상대로 뭘 할 수 있겠니? 그 말에 서윤은 처음으로 웃었다. 소리는 나지 않았고 그저 입꼬리만 아주 조금 올라갔다. 아무 경력도 없는 전업주부. 지난 3년 동안 미라이의 베스트셀러였던
프리미엄 생활 가전 라인의 브랜드 콘셉트를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그들은 잊었다. 일본 진출이 좌초되기 직전 현지 고객 데이터를 밤새 다시 분석해 전략을 고친 사람도, 민재가 직접 만들었다고 자랑했던 핵심 디자인 3건을 처음 스케치한 사람도 서윤이었다. 그녀는 한때 SY라는 이름으로 업계에서 조용히 알려지기 시작했지만 결혼 뒤 모든 작업을 멈췄다. 가족을 위해서였다. 서윤은 펜을 집었다. 민재가 놀란 듯 그녀를 보았다. 서윤은 종이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이제 와서 걱정하는 척하지 마.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다. 한서윤. 유난히 낯설고 선명했다. 결혼 뒤 처음으로 그 이름이 누구의 아내도 아닌 자기 자신처럼 느껴졌다. 서명을 마치자 정희는 기다렸다는 듯 집안 직원을 불렀다. 서윤이 옷을 챙기려 일어났을 때 정희는 고개를 저었다. 큰 짐은 내일 사람 보내서 정리해 줄게. 오늘은 필요한 것만 들고 나가. 서윤은 순간 자신이 잘못 들은 줄 알았다. 지금 나가라고요. 채린이가 오늘 여기서 가족들과 앞으로 일정 논의하기로 했어. 네가 있으면 서로 불편하잖니. 그 말에는 최소한의 미안함도 없었다. 그럼 얜 민재가 뒤늦게 어머니 오늘 바로 나가게 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라고 했지만 정희가 한번 쳐다보자 곧 입을 다물었다. 서윤은 그 모습을 보고 더 이상 화조차 나지 않았다. 그녀는 위층 침실로 올라가 작은 캐리어 하나를 꺼냈다. 옷 몇 벌과 오래된 노트북 대학 시절부터 쓰던 스케치북 돌아가신 보육원 원장에게 받은 낡은 손목시계를 넣었다. 화장대 위 결혼 사진은 건드리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반지를 빼려는데 손가락 마디에 걸렸다. 3년 동안 단 한 번도 뺀 적 없는 반지였다. 억지로 당기자 피부가 붉게 부었다. 서윤은 한참 그것을 내려다보다 비누를 묻혀 천천히 빼냈다. 아래층으로 내려온 그녀는 반지를 민재 앞에 내려놓았다. 당신이 필요했던 건 아내가 아니라 당신보다 조금 못난 척 해줄 사람이었던 것 같아. 민재의 얼굴이 굳었다. 말 함부로 하지 마. 이제 당신 기분까지 챙기는 일은 그만할게. 서윤은 그대로 문을 나섰다. 저택 앞 도로로 내려왔을 때 서윤은 자신의 휴대전화가 계속 오류를 내는 이유를 깨달았다. 가족 명의로 만들어졌던 카드와 간편 결제가 전부 차단돼 있었다. 택시를 호출하려다 등록카드 결제가 거절되었고 지갑 안에는 오래전에 비상용으로 넣어둔 5만 원권 한 장과 몇 장의 작은 지폐뿐이었다. 서윤은 웃음이 나올 것 같다가 눈물이 먼저 고였다. 3년을 살았던 집에서 나온 지 10분도 되지 않아 자신에게 남은 재산이 캐리어 하나와 현금 몇 장뿐이라는 사실이 비현실적이었다. 그래도 다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았다. 대로변까지 걷던 서윤은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았다. 어디로 갈지 정해야 했지만 떠오르는 곳이 없었다. 대학 친구들과는 결혼 후 자연스럽게 멀어졌고 직장 동료들과도 연락을 끊었다. 정희가 며느리는 집안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을 때 서윤은 그것이 사랑을 받기 위한 작은 대가라고 믿었다. 휴대전화 화면에는 11시 38분이 떠 있었다. 생일이 끝나기까지 22분. 그녀는 무릎 위에 놓인 손을 바라보다 천천히 움켜쥐었다. 울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눈물이 떨어졌다. 아주 조용히. 그때 맞은편 건물 옥상의 대형 전광판이 갑자기 검게 꺼졌다. 하나뿐이 아니었다. 길 건너 화장품 광고도, 버스 정류장 뒤편, 디지털 패널도 멀리 교차로, 위 대형 스크린도 차례로 빛을 잃었다. 서윤은 고개를 들었다. 몇 초 동안 주변의 거대한 화면들이 모두 검은색으로 멈춰 있었다. 지나가던 사람들도 휴대전화를 내리며 전광판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정각도 아닌 11시 40분 첫 번째 화면에 흰 글자가 나타났다. 한서윤. 서윤의 숨이 멎었다. 이어 두 번째 화면에 같은 이름이 떴다. 세 번째, 네 번째 길 건너 건물 외벽까지 한꺼번에 밝아졌다. 이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나타났다. 서윤이 21살 때 대학 축제 준비를 하며
종이컵을 들고 웃고 있는 옆모습이었다. 세상에 공개한 적 없는 사진이었다. 그 아래로 짧은 문장이 이어졌다. 30번째 생일을 축하해. 이번에는 네가 원하는 삶을 살아. 서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당황보다 먼저 공포에 가까운 의문이 밀려왔다. 누가 자신의 생일을 알고 누가 이 사진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서울 한복판의 전광판을 동시에 바꿀 수 있단 말인가. 바로 그 순간 검은 세단 한 대가 정류장 앞에 천천히 멈췄다. 운전석이 아닌 뒷문이 열렸다. 긴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내렸다. 강태준. 경제기사에서 수없이 봤던 얼굴이었다. 태인그룹의 회장 투자 하나로 업계 판도를 바꾼다는 남자 공개 행사에서도 감정을 거의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 지금 자신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태준은 정류장 지붕 아래까지 와서 멈췄다. 서윤의 캐리어와 젖은 눈가를 한 번 바라본 뒤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코트를 벗어 그녀의 어깨에 걸쳤다. 서윤은 즉시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뭐 하시는 거예요? 태준은 손을 내렸다. 억지로 붙잡지 않았다. 대신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만 이상할 정도로 오래 머물렀다. 처음 만난 사람을 보는 시선이 아니었다. 늦어서 미안해. 그 한마디에 서윤의 미간이 좁아졌다. 저 아세요. 태준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뒤편 전광판에서는 아직 서윤의 이름이 빛나고 있었다. 그가 낮게 말했다. 한서윤 생일 축하해. 오늘부터 당신을 버리는 사람은 내가 먼저 버릴 거야. 서윤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뜻이에요? 이거 전부 회장님이 한 거예요. 그래, 왜요? 태준의 눈동자가 아주 잠깐 흔들렸다. 축하해주고 싶었으니까. 모르는 사람 생일을 서울 전체에 광고하면서요. 태준의 입가가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움직였다. 난 당신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야. 그 말에 서윤의 등줄기를 타고 싸늘한 감각이 지나갔다. 태준은 정류장 벤치 위에 놓인 그녀의 휴대전화를 힐끗 보았다. 마지막 버스는 12분 뒤야. 그런데 오늘은 타지 않는 게 좋겠어. 서윤은 더욱 경계했다. 제가 어느 버스를 타는지까지 알아요. 그제야 태준은 자신이 너무 많은 것을 말했다는 듯 입을 다물었다. 세단 옆에 서 있던 비서 이준호가 우산을 들고 다가왔다. 그는 서윤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다가 무심코 말했다. 회장님이 오늘 밤을 오래 준비하셔서 혹시 한서윤님이 불편하지 않게 최대한 조용히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서윤의 시선이 곧바로 태준에게 돌아갔다. 오래 준비했다고요. 준호의 표정이 굳었다. 태준은 그를 짧게 바라보았다. 차에서 기다려. 준호는 더 말하지 않고 물러났다. 서윤은 어깨에 걸린 코트를 벗어 태준에게 내밀었다. 회장님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저는 남의 호의를 받아들일 상태가 아니에요. 태준은 코트를 받지 않았다. 호의가 아니면 그럼 더 싫어요. 예상하지 못한 대답이었는지 태준이 잠시 침묵했다. 서윤은 캐리어 손잡이를 세웠다. 전 방금까지 누군가의 집에서 살기 위해 제가 가진 걸 계속 내놓다가 쫓겨났어요. 이제 또 다른 사람에게 빚지고 싶지 않아요. 태준의 눈빛이 처음으로 부드러워졌다. 빚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돼. 주는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고 빚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 말에 태준은 아무 반박도 하지 않았다. 잠시 뒤 그가 차분하게 말했다. 좋아. 그럼 거래하자. 당신은 오늘 밤 안전한 곳에서 자고 내일 아침 나가고 싶으면 나가. 차비도 숙박비도 나중에 청구해. 선물은 하나도 안 받을 수 있어. 서윤은 황당한 듯 그를 바라봤다. 태준이 덧붙였다. 대신 지금 이 상태로 아무데나 가지 마. 서윤은 결국 그의 차에 탔다. 믿어서가 아니었다. 휴대전화 배터리는 10% 아래였고 갑자기 자신의 이름을 뒤덮은 전광판 때문에 이미 몇몇 사람이 정류장 쪽을 촬영하고 있었다. 차가 출발하자 서윤은 창밖만 바라봤다. 강변북로로 들어서기 직전에도 몇몇 전광판에는 여전히 생일 메시지가 남아 있었다. 태준은 맞은편에 앉아
그녀를 보지 않는 척했지만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한 번씩 굳어졌다. 서윤이 먼저 입을 열었다. 사진은 어디서 났어요? 침묵. 21살 때 사진이에요. 인터넷에 올린 적 없어요. 태주는 천천히 그녀를 바라봤다. 오래전에 받은 거야. 누구한테요? 그 질문에는 아직 대답할 수 없어. 서윤이 헛웃음을 흘렸다. 이상한 사람이네요. 알아. 그리고 회장님은 제가 최민재와 이혼한 것도 알고 있었어요. 태준의 눈빛이 낮아졌다. 오늘 알게 됐어. 거짓말. 서윤은 바로 말했다. 이혼 서류에 서명한 지 1시간도 안 됐어요. 그런데 전광판은 이미 준비돼 있었죠. 태준은 처음으로 시선을 피했다. 차 안에 짧지만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잠시 후 서윤은 가방에서 낡은 스케치북을 꺼내려다 바닥에 떨어뜨렸다. 펼쳐진 페이지에는 3년 전 그려둔 가구 브랜드 로고와 제품 콘셉트가 남아 있었다. 태준의 눈이 그 그림 위에서 멈췄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다. 역시 당신이었군. 서윤이 고개를 번쩍 들었다. 뭐가요? 태준은 이미 표정을 감춘 뒤였다. 아무것도 아니야. 차는 한남동이 아닌 성수동의 조용한 레지던스 앞에서 멈췄다. 서윤이 의아해하자 태준은 내 집 아니야. 태인 소유도 아니고 장기 임대된 객실이야. 네가 불편해할 것 같아서 라고 설명했다. 그 말조차 서윤에게는 이상했다. 자신이 무엇을 불편해할지 너무 잘 아는 남자. 객실 안에는 새 칫솔과 잠옷, 간단한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지만 꽃은 없었다. 대신 테이블 위 작은 흰색 상자에 생일 케이크가 하나 놓여 있었다. 생크림 위에는 흰 리시안셔스 한 송이가 설탕 장식으로 만들어져 있었다. 서윤은 걸음을 멈췄다. 어린 시절 보육원 원장이 생일마다 구해다 주던 꽃이었다. 서윤은 결혼 후 민재에게조차 그 꽃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다. 그녀가 천천히 태준을 돌아봤다. 이 꽃도 우연이에요. 태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서윤의 심장이 불편하게 빨라졌다. 강태준 회장님, 대체 언제부터 저를 알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완벽한 침착함이 무너졌다. 아주 잠깐이었다. 태준은 현관문 밖에 선 채 그녀를 바라보다 낮게 말했다. 오늘은 쉬어. 네가 알고 싶어하는 건 언젠가 전부 말할게. 서윤은 차갑게 되물었다. 언젠가 말해주겠다는 사람을 어떻게 믿죠? 태준의 손이 문고리 위에서 멈췄다. 잠시 뒤 그는 쓸쓸할 만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믿지 마. 아직은. 그리고 문이 닫혔다. 혼자 남은 서윤은 케이크 앞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휴대전화에는 수십 개의 알림이 밀려들고 있었다. 서울 전역에서 자신의 이름이 나온 전광판 사진이 온라인에 퍼지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태인그룹의 강태준이 어떤 여자에게 공개적으로 생일 이벤트를 했다는 글을 올리고 있었다. 그 사이 민재에게서 전화가 왔다. 서윤은 한 번 끊었다. 다시 왔다. 세 번째 전화가 울리자 그녀는 결국 받았다. 민재의 목소리는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너 지금 어디야?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한서윤, 너 강태준이랑 무슨 사이야?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다. 당신이 그 사람을 알아.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민재는 이를 악문 듯 말했다. 그 인간한테서 떨어져. 네가 뭘 들었든 믿지 마. 서윤의 가슴이 서늘해졌다. 왜 그 사람은 우리 집안을 싫어해? 당신 회사랑 경쟁 관계라서. 민재가 한참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다 낮고 거친 목소리로 말했다. 강태준은 원래 강태준이 아니었어. 서윤의 손가락이 굳었다. 민재는 마치 입 밖에 내는 것조차 두려운 이름처럼 말을 이었다. 그 사람은 예전에 최태현이었어. 우리 아버지 아들이고 내 형이야. 전화가 끊어진 뒤에도 서윤은 한동안 휴대전화를 귀에서 떼지 못했다. 창밖 멀리 보이는 건물 전광판에는 마지막으로 하나의 문장이 떠 있었다. 다시는 혼자 생일을 보내지 않게 해줄게. 서윤은 그 문장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생각했다. 자신이
오늘 밤 탈출한 것은 정말 최가의 직분일까? 아니면 누군가 아주 오래전부터 자신이 그 문을 나오기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아침 7시가 조금 넘었을 때 한서윤은 성수동 레지던스의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떴다. 몇 시간밖에 자지 못했지만 이상하게 머리는 맑았다. 침대 옆 탁자에는 충전된 휴대전화와 새 생수가 놓여 있었고 전날 밤 그녀를 미친 듯이 울리던 알림은 이미 100개를 넘겼다. 전광판 사진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경제 기사 계정으로 퍼져 있었고 사람들은 강태준의 여자가 누구냐며 추측하고 있었다. 서윤은 그 문장을 보는 순간 휴대전화를 뒤집어 놓았다. 최민재의 아내로 3년을 살았다. 이제 이혼하자마자 강태준의 여자로 불리고 싶지는 않았다. 무엇보다 민재가 전날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강태준은 원래 강태준이 아니었다. 최태현이었다. 자신의 전 남편과 피를 나눈 형. 서윤은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식탁에는 샌드위치와 과일, 그리고 간단한 메모가 놓여 있었다. 먹고 가. 계산서는 나중에 보내도 돼. 태준의 필체는 반듯하고 무심했지만 서윤은 피식 웃었다. 어젯밤 자신이 빚지기 싫다고 한 말을 기억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작은 배려가 오히려 그녀를 더 경계하게 했다. 자신을 너무 많이 아는 사람, 심지어 거리를 두는 방식까지 아는 사람. 서윤은 메모를 접어 주머니에 넣고 캐리어를 끌었다. 오늘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강태준의 정체를 캐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이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할지를 정하는 일이었다. 레지던스를 나오자 검은 세단 한 대가 도로 건너편에 서 있었다. 운전석 옆에 있던 이준호가 바로 내려 다가왔다. 한서윤님 회장님께서 출근 전에 잠깐 뵙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서윤은 캐리어 손잡이를 더 단단히 잡았다. 저는 할 말 없는데요. 준호가 난감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강요는 아닙니다. 다만 숙소 계약 문제도 있고 어젯밤 노출 때문에 당분간 이동이 불편할 수 있어서. 서윤은 그의 말을 끊었다. 제가 묵은 비용이 얼마죠? 그건 회장님께서. 제가 얼마인지 물었어요. 준호가 잠시 머뭇거리다 금액을 말했다. 서윤은 휴대전화로 계좌를 받아 바로 송금했다. 남은 돈을 확인하는 순간 속이 쓰렸지만 표정은 바꾸지 않았다. 그리고 캐리어를 세우며 말했다. 저는 남편 집에서 나오자마자 다른 남자의 보호 대상이 되고 싶지 않아요. 회장님께 그렇게 전해주세요. 준호는 한동안 그녀를 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어디로 가실 생각입니까? 서윤은 잠깐 대답하지 못했다. 갈 곳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도움을 받아야 할 이유가 되지는 않았다. 찾으면 되죠. 그때 검은 세단 뒷문이 열렸다. 이미 안에 타고 있던 태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고집 때문에 어제까지 버틴 거겠지. 서윤은 그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다. 태준은 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그녀를 바라봤다. 10분만 이야기하자. 싫으면 그 뒤로 연락 안 해. 서윤은 눈을 가늘게 떴다. 어제도 비슷하게 말하지 않았어요. 어제는 네가 갈 곳이 없었고 오늘은 네가 선택할 수 있으니까 다르지. 그 말에 서윤은 잠시 멈췄다가 결국 차에 탔다. 태준은 그녀를 태인 본사 최상층 회의실이 아닌 성수동의 작은 카페로 데려갔다. 출근 시간이 가까웠지만 문은 아직 열기 전이었다. 서윤이 주변을 둘러보자 태준이 말했다. 내 건물 아니야. 내 건물, 내 건물, 내 건물. 사장에게 부탁해서 1시간 일찍 열어달라고 했어. 그걸 굳이 설명하는 이유는요. 네가 내가 모든 걸 소유했다고 생각할 것 같아서. 서윤은 어이없다는 듯 그를 봤다. 많이 안 해요. 저를. 태준의 손이 커피잔 위에서 아주 미세하게 멈췄다. 하지만 이번엔 말을 피하지 않았다.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오래. 서윤은 곧바로 민재의 말을 떠올렸다. 최태현. 그 이름을 꺼내자 태준의 얼굴이 굳었다. 누가 말했지 최민재요. 짧은 침묵이 흘렀다. 태준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예전 이름이야.
왜 숨겼어요? 숨긴 게 아니라 버린 거야. 가족도 태준이 낮게 웃었지만 차가운 웃음이었다. 그쪽이 먼저 버렸지. 서윤은 더 묻고 싶었지만 참았다. 지금 중요한 건 그의 가족사가 아니었다. 저한테 왜 이러는진요. 태준은 그녀를 바라봤다. 일하자. 뭐라고요? 태인에서 디자인 전략실에 자리를 만들 수 있어. 네가 원하는 조건으로. 서윤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다. 싫어요. 태준이 예상했다는 듯 눈을 내렸다. 이유는 어제 집에서 쫓겨난 여자를 오늘 회장님 회사에 넣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저는 상관 있어요. 서윤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제가 그 자리를 실력으로 얻었다는 걸 저 자신이 믿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태주는 그녀가 커피잔을 내려놓는 것을 조용히 바라봤다. 서윤은 이어 말했다. 회장님은 제가 뭘 했는지 알고 있죠. 태준의 눈빛이 달라졌다. 어젯밤 제 스케치북 보고 역시 당신이었군이라고 했잖아요. 그는 부정하지 않았다. SY. 서윤의 손가락이 움찔했다. 몇 년 동안 누구에게도 제대로 들려주지 않았던 이름이었다. 언제부터 알았어요? 확신한 건 어제. 거짓말. 그녀가 단숨에 잘랐다. 모르는 사람의 작업을 보고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그리고 태희는 2년 전에 SY 디자인 하나를 사들였죠. 태준의 눈동자가 아주 천천히 그녀에게 향했다. 서윤은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다. 새벽에 잠들지 못하고 찾아본 자료가 화면에 떠 있었다. 이 프로젝트, 제가 결혼 전에 익명으로 제출했던 공공공간 리브랜딩 아니에요. 계약한 회사는 중간 에이전시였고 최종 구매자가 태혜인인 건 오늘 처음 알았어요. 태주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서윤이 다시 물었다. 왜 샀어요? 좋았으니까. 회장님이 직접 승인했어요. 그래. 그때도 제가 누군지 알았죠. 태주는 끝내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했어. 서윤의 가슴이 서늘해졌다. 그럼 몇 년 동안 제 일을 보고 있었다는 거네요. 태주는 낮게 말했다. 내 일을 내 이름보다 먼저 알았어. 그 말이 이상하게 서윤의 마음을 흔들었다. 3년 동안 가장 가까웠던 남편은 그녀의 능력을 숨겨야 자신의 체면이 선다고 믿었다. 그런데 눈앞의 남자는 그녀가 이름을 지우기 전부터 그 일을 기억하고 있었다. 카페를 나온 뒤 서윤은 태준의 제안을 다시 거절했다. 대신 근처 부동산 몇 군데를 돌며 단기 임대가 가능한 소형 오피스텔을 알아봤다. 가진 돈을 계산하니 보증금이 낮은 곳을 찾아야 했다. 오후가 되어서야 낡았지만 햇빛이 잘 드는 12평짜리 방 하나를 계약했다. 계약서에 자신의 이름을 적는 순간 손끝이 묘하게 떨렸다. 한서윤. 이번에는 누구의 배우자란도 없었다. 집주인이 혼자 사세요? 라고 묻자 그녀는 잠깐 멈췄다가 네, 이제 혼자 살아요. 라고 대답했다. 이상하게 그 한마디가 슬프면서도 후련했다. 짐은 캐리어 하나뿐이라 정리는 금방 끝났다. 방 한가운데 노트북을 펼친 서윤은 오래 묵혀둔 외장 하드를 연결했다. 화면에는 SY라는 폴더가 나타났다. 결혼 전 완성하지 못한 프로젝트 개인 작업 브랜드 콘셉트 제품 구조안이 수백 개 들어있었다. 손끝이 마우스 위에서 멈췄다. 3년 동안 자신은 이 폴더를 거의 열지 않았다. 민재가 힘들다고 할 때마다 그의 자료만 만들었다. 자신의 꿈은 가족이 안정된 뒤에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믿었다. 서윤은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새 폴더 하나를 만들었다. 이름은 한 SO윤이었다. SY도 아니고 최민재의 아내도 아닌 이름. 첫 파일을 열자 오래전 그려두었던 친환경 생활가구 콘셉트가 나왔다. 서윤은 밤까지 수정 작업을 이어갔다. 손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오히려 마음이 가라앉았다. 잃어버린 줄 알았던 자신이 조금씩 돌아오는 느낌이었다. 그 시각 미라이 리빙 본사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최민재는 오전 회의 내내 같은 질문을 3번이나 들었다. 신규 라인의 핵심 콘셉트 문서가 왜 비어 있습니까? 브랜드 팀장은 당황한 얼굴로 태블릿을 넘겼다. 기존 자료에는
최 전무님이 직접 정리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원본 파일이 없어서요. 세부 컬러 가이드나 사용자 동선 원칙도 다 빠져 있습니다. 민재는 미간을 찌푸렸다. 기획팀이 알아서 하면 되잖아. 기존 프로젝트는 전무님께서 워낙 직접 다 하셔서 팀에 인수인계된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민재의 턱이 굳었다. 직접 했다. 모두가 그렇게 알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밤마다 그 작업을 하던 사람은 서윤이었다. 그녀는 그가 회의에서 막히면 새벽 2시까지 자료를 정리해줬고 다음 날 민재는 그 문장을 그대로 읽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도움이라 생각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당연한 일이 됐다. 민재는 회의를 중단하고 사무실로 돌아왔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USB 하나를 꺼냈다. SY 자료라고 적힌 폴더를 열자 수백 개 파일이 쏟아졌다. 수정본, 초안시장 분석 디자인 가이드, 파일 작성자에는 계속 같은 이니셜이 찍혀 있었다. SY. 민재는 그제야 기억했다. 결혼 전 업계 사람들 사이에서 이름 없이 작업만 떠돌던 디자이너. 자신은 한 번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그때 비서가 들어와 말했다. 전무님, 이번 신규 프로젝트 외부 자문으로 SY를 찾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민재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다. 누가 그런 말을 해? 전략팀에서요. 몇 년 전 작업 스타일이 이번 프로젝트와 가장 잘 맞는다고. 민재는 USB를 주먹 안에 감추며 잘라 말했다. 그 이름 다시 꺼내지 마. 다음 날 오후 서윤은 한 소형 가구 스타트업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그녀가 새벽에 익명 포트폴리오 플랫폼에 올린 작업을 보고 브랜드 리뉴얼 자문을 맡기고 싶다는 제안이었다. 큰 돈은 아니었다. 그러나 서윤은 제안서를 3번이나 읽었다. 자신에게 온 일이었다. 누구의 아내라서도 누구의 추천을 받아서도 아니었다. 미팅은 성수의 작은 공유 오피스에서 진행됐다. 젊은 대표는 서윤이 직접 나타나자 놀랐다. 혹시 SY님 본인이세요?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예전에는 그렇게 작업했어요. 대표가 눈을 크게 떴다. 그럼 맞네요. 저는 대학 때부터 SY 작업을 봤어요. 갑자기 활동이 끊겨서 업계를 떠난 줄 알았는데 서윤은 짧게 웃었다. 잠깐 길을 잃었어요. 미팅은 예상보다 길어졌다. 서윤은 제품 하나를 들고 단 몇 분 만에 브랜드가 잘못 잡은 핵심 고객층을 짚어냈다. 대표가 메모하느라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였다. 계약 직전 대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런데 솔직히 하나는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아침 TA인 쪽에서 저희 투자를 검토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서윤의 손이 멈췄다. 오늘 아침에요. 네, 갑자기요. 저희 같은 작은 회사에 왜 관심이 있는지 저도 그 말을 끝까지 들을 필요가 없었다. 서윤은 바로 휴대전화를 들었다. 태주는 3번 울리기도 전에 전화를 받았다. 왜? 서윤은 인사도 하지 않았다. 제가 지금 만난 회사 태인이 투자 검토 중이라면서요.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다. 가능성 있는 회사야. 언제부터요? 오늘. 제가 미팅 잡은 뒤죠. 태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서윤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제가 분명히 말했죠. 제 일에 손대지 말라고. 손 뗀 게 아니라 좋은 회사를 본 거야. 강태준 회장님.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저를 바보로 만들지 마세요. 한참 뒤 태준이 말했다. 네가 그 회사랑 일하면 자금이 필요할 것 같았어. 그러니까 그게 손댄 거예요. 네가 성공하면 되는 거잖아. 아니요. 서윤의 손끝이 떨렸다. 제가 성공한 건지 회장님이 성공시킨 건지 모르게 되잖아요. 태준은 말이 없었다. 내가 그럼 월이나 서윤은 숨을 고르고 이어 말했다. 서윤은 예. 서윤은 저는 3년 동안 최민재 뒤에서 일했어요. 잘 되면 전부 그 사람 능력이었고 망하면 제가 조언을 잘못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는 제 이름으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회장님이 또 제 앞길을 미리 닦아버리면 뭐가 달라져요? 그 말은 생각보다 날카롭게 나갔다.
전화기 너머에서 태준의 숨소리가 아주 작게 들렸다. 몇 시간 뒤 태준은 직접 공유 오피스 앞에 나타났다. 서유는 그를 보고 놀랐지만 반갑지는 않았다. 왜 왔어요? 투자 검토 철회했어. 서윤의 눈썹이 올라갔다. 진짜로요? 그래. 회사에 분리해도 원래 우리 회사 돈은 내 감정으로 쓰면 안 되니까. 그 대답에 서윤은 잠시 말을 잃었다. 태준은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다. 미안해. 예상하지 못한 사과였다. 서윤은 그의 얼굴에서 변명을 찾으려 했지만 보이지 않았다. 태준이 이어 말했다. 난 네가 힘든 걸 보는 게 싫어서 먼저 없애주면 된다고 생각했어. 장애물이든 돈 문제든. 서윤은 낮게 말했다. 그건 도움일 수도 있지만 통제일 수도 있어요. 알아. 정말 알아요. 태준은 조금 늦게 대답했다. 배우는 중이야. 그 말에 서윤의 경계가 아주 조금 흔들렸다. 그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다. 적어도 지금은 틀렸다는 말을 들었을 때 밀어붙이지 않았다. 태준은 한 걸음 물러나며 말했다. 앞으로 내 일에는 손대지 않을게. 네가 먼저 부탁하기 전까지. 서윤은 그 약속을 믿어도 될지 판단하지 못했다. 그래서 대신 물었다. 왜? 그렇게까지 저를 도와주고 싶은데요. 태준의 눈빛이 깊어졌다. 그건 아직 말하면 네가 더 도망갈 것 같아서. 서윤은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이미 충분히 이상한데요. 태준의 입꼬리가 아주 희미하게 올라갔다. 그날 밤 서윤은 첫 계약서에 서명했다.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통장에 들어온 계약금 숫자를 몇 번이나 바라봤다. 오랜만에 자신의 이름으로 번 돈이었다. 그녀는 작은 오피스텔 바닥에 앉아 노트북을 켰다. 고객 요청 사항을 정리하던 중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발신자는 오래된 업계 관계자였다. SY님이 다시 활동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이 프로젝트도 본인 작업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첨부 파일을 여는 순간 서윤의 표정이 굳었다. 그것은 미라이 리빙이 다음 분기 출시를 준비 중인 신규 라인의 디자인 초안이었다. 익숙한 구조, 익숙한 컬러 시스템, 익숙한 사용자 흐름, 모두 결혼 전 자신이 만든 미공개 개인 작업에서 가져온 흔적이었다. 화면 아래에는 책임자가 명확히 적혀 있었다. 최민재. 서윤은 오래도록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다 천천히 외장 하드를 연결했다. 원본 파일 생성 날짜는 4해 전이었다. 수정 기록도 모두 남아 있었다. 그녀는 파일과 현재 미라이 자료를 나란히 띄웠다.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같았다. 그때 또 다른 메시지가 휴대전화에 도착했다. 발신자는 태준이었다. 일에는 손대지 않기로 했으니 이것도 네가 판단해. 다만 미라이가 다음 달 발표할 프로젝트 하나 확인하는 게 좋을 거야. 서윤은 화면을 바라보다 눈빛을 차갑게 가라앉혔다. 태준이 어떻게 그 사실을 알고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먼저 묻지 않았다. 이제 중요한 것은 다른 문제였다. 3년 동안 자신이 사랑이라고 믿고 건넸던 것이 어디까지 도둑 맞았는지를 확인하는 일이었다. 서윤은 새 폴더를 만들었다. 이름은 간단했다. 미라의 원본 증빙, 그리고 첫 번째 파일을 넣었다. 한서윤은 사흘 동안 거의 잠을 자지 않았다. 좁은 오피스텔 바닥에는 출력한 자료가 날짜별로 펼쳐져 있었고 벽에는 붉은 펜으로 연결한 메모가 빼곡했다. 네, 해전 자신이 만든 원본 시안, 결혼 후 최민재에게 건넨 수정한 미라이 내부에서 사용된 발표 자료, 그리고 다음 달 공개 예정이라는 신규 라인의 렌더링까지. 처음에는 단순히 일부 아이디어를 가져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비교할수록 상황은 더 선명해졌다. 제품 구조와 색상 체계만 비슷한 것이 아니었다. 사용자가 제품을 처음 만지는 순간부터 구매 후 공간에 배치할 때까지의 경험 흐름, 심지어 그녀가 스케인 노트 귀퉁이에 적어둔 문장까지 거의 그대로 옮겨져 있었다. 사람은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과 함께 살 미래를 산다. 민재는 과거 한 인터뷰에서 그 문장을 자신의 디자인 철학이라고 말했다. 당시 서윤은 소파 옆에서 그 영상을 보며 웃었다. 부부 사이의 내 것,
내 것이 어디 있냐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지금은 그 기억이 모욕처럼 남았다. 서윤은 원본 파일의 생성 날짜와 클라우드 백업 기록을 하나씩 정리했다. 누군가 대신 싸워주길 기다리고 싶지 않았다. 그때 업계 포럼에 짧은 글 하나가 올라왔다. 전설처럼 사라졌던 SY가 다시 활동한다. 그 글은 몇 시간 만에 퍼졌고 다음 날 미라이 측이 즉시 입장을 냈다. 익명의 디자이너 SY가 최근 자사 프로젝트와 유사한 작업물을 공개하고 있으며 내부 자료 유출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었다. 서윤은 기사를 끝까지 읽고도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손끝이 차분해졌다. 민재가 먼저 칼을 뽑았다면 자신도 더 이상 과거처럼 숨을 이유가 없었다. 오후 2시 서윤은 강남의 작은 법률사무소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유명 대형 로펌이 아니라 창작자와 스타트업 분쟁을 주로 맡는 곳이었다. 그녀가 직접 검색해 예약한 곳이었다. 담당 변호사는 자료를 한 장씩 살펴보다 고개를 들었다. 원본 생성 기록은 꽤 중요합니다. 특히 결혼 전 작성된 파일이라면 회사가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다만 실제 계약 관계와 사용 경위는 더 확인해야 합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자발적으로 남편에게 준 것도 많아요. 그게 권리를 완전히 넘겼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는 아마 부부 사이의 공동 작업이었거나 회사 업무를 도운 것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겠죠. 서윤은 잠시 입술을 다물었다.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던 부분이었다. 민재는 언제든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 아내가 남편 일을 조금 도운 것뿐이라고. 그녀가 지난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밤을 혼자 견뎠는지는 법적 언어로는 감정일 뿐이었다. 변호사가 이어 말했다. 가장 중요한 건 서윤 씨가 당시 어떤 위치에서 어떤 방식으로 작업했고 상대가 그걸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메일 메신저 수정, 요청 파일, 전달 기록을 최대한 보존하세요. 서윤은 가방에서 오래된 노트북을 꺼냈다. 그래서 가져왔어요. 변호사가 놀란 듯 웃었다. 준비 많이 하셨네요. 서윤은 화면을 켜며 낮게 말했다. 이번에는 제가 한 일을 제가 증명하고 싶어서요. 그 말은 변호사에게 하는 설명이면서 동시에 자신에게 하는 선언이었다. 같은 시각 미라이 본사에서는 최민재가 회의실 문을 거칠게 닫고 있었다. 전략팀과 브랜드팀은 이미 SY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고 외부 업계에서는 신규 라인이 오래전 익명 작업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말이 돌았다. 민재는 비서가 가져온 온라인 반응을 테이블에 던졌다. 누가 이 자료를 밖에 흘렸어?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던 이름이 다시 세상에 떠오르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한서윤, 아니 SY. 결혼 전 그녀의 작업을 처음 봤을 때 민재는 솔직히 감탄했다. 그때 그는 아직 회사에서 아버지에게 무능한 아들이라는 소리를 듣던 시절이었다. 서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칭찬해주면 숨을 쉴 수 있었고 그녀가 보고서를 고쳐주면 회의에서 처음으로 인정받았다. 처음에는 고마웠다. 그러나 인정이 쌓일수록 이상한 공포가 생겼다. 모두가 진실을 알면 자신은 다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될 것 같았다. 그래서 서윤이 내 이름도 같이 넣을까? 라고 가볍게 물었던 날. 민재는 회사 분위기가 보수적이라며 웃어넘겼다. 다음번에는 부부끼리 뭘 그렇게 따지냐고 했다. 그 다음부터는 아예 묻지도 않았다. 이제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전무님, 상대 쪽에서 직접 문제 제기한 건 아직 아닙니다. 오히려 미라이가 먼저 SY의 유출 가능성을 언급해서 관심이 커졌습니다. 민재는 미간을 눌렀다. 먼저 공격하면 서윤이 겁먹고 물러날 것이라 생각했다. 늘 그랬으니까.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 연락도 오지 않았다. 그 침묵이 민재를 더 불안하게 했다. 저녁 무렵 서윤의 휴대전화에 민재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직접 만나자.
우리 둘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야. 서윤은 처음에는 무시했다. 그러나 몇 분 뒤 두 번째 메시지가 왔다. 네가 SY라는 걸 공개하면 너한테도 좋을 거 없어. 우리 결혼 생활까지 다 기사로 나가. 협박인지 경고인지 애매한 문장이었다. 서윤은 한참 화면을 바라보다 답했다. 내일 오후 3시에 사람 많은 곳에서. 다음날 두 사람은 여의도의 한 호텔 라운지에서 마주 앉았다. 민재는 피곤해 보였지만 여전히 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고 서윤은 심플한 셔츠와 검은 재킷 차림이었다. 결혼 중이었다면 정희가 며느리가 초라해 보인다며 옷을 바꾸라고 했을 것이다. 지금은 아무도 그녀의 옷을 결정하지 않았다. 민재가 먼저 말했다. 자료 내려. 서윤은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무슨 자료? 네가 업계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다니는 거. 내 작업을 내가 보여주는데 왜? 민재의 턱이 굳었다. 그걸 전부 내 거라고 하면 미라이가 피해를 봐. 그럼 누구 거야? 우리 같이 만든 거잖아. 서윤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다. 예상했던 말인데도 실제로 들으니 허탈했다. 같이 내가 방향을 제시했고 넌 정리한 거지. 그 순간 서윤이 웃었다. 민재가 기분 나쁜 듯 물었다. 뭐가 웃겨? 서윤은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당신은 아직도 내가 기억을 잃은 줄 아나 봐. 민재의 얼굴이 굳었다. 서윤은 가방에서 출력물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4년 전 원본 스케치였다. 그 아래에는 2년 뒤 미라이 내부 발표 자료가 있었다. 문장 구조와 배치까지 같았다. 이걸 당신이 방향 제시했다고 민재는 시선을 피했다. 결혼하고 나서 네가 회사 일 도운 건 사실이잖아. 응, 도왔지. 처음에는 서윤의 목소리는 이상할 만큼 차분했다. 당신이 첫 임원 발표 앞두고 떨면서 나한테 물었잖아. 한 번만 봐달라고. 내가 고쳐줬고 당신이 칭찬받았어. 그날 당신 너무 좋아해서 나도 행복했어. 민재의 입술이 굳었다. 그 뒤로 두 번째, 세 번째가 됐고 나중에는 당신이 밤 12시에 파일 던져놓고 아침까지 해달라고 했지. 부부니까. 부부라서 내가 당신 일을 해줬으면 남편인 당신은 왜 단 한 번도 내 이름을 말하지 않았어. 민재의 눈빛이 흔들렸다. 서윤은 처음으로 그의 얼굴에서 분노가 아니라 수치심을 읽었다. 솔직히 말해. 그녀가 낮게 말했다. 내가 필요했던 거야. 아니면 내가 당신보다 못나 보여야 했던 거야. 민재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다 이를 악문 채 말했다. 그래, 싫었어. 서윤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뭐가 네가 나보다 잘하는 게. 민재는 마침내 무너진 사람처럼 말을 뱉었다. 아버지는 평생 나한테 넌 형보다 못하다고 했어. 회사 들어가서는 직원들까지 뒤에서 내가 이름 덕에 자리 얻었다고 했고 그런데 집에 와서도 내가 사랑하는 여자한테까지 뒤처지는 기분이 들면 내가 뭐가 돼? 서윤은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았다. 오히려 마지막 남은 미련이 사라졌다. 그래서 나를 작게 만들었구나. 당신이 커 보이려고. 민재는 손을 움켜쥐었다. 난 널 사랑했어. 아니, 서윤이 즉시 말했다. 당신은 내가 당신을 우러러볼 때에 당신 자신을 사랑했어. 민재는 반박하지 못했다. 잠시 뒤 그는 낮게 말했다. 그래도 지금 멈춰. 내가 회사에서 네 작업 인정하게 할게. 보상도 해줄 수 있어. 서윤의 눈빛이 싸늘해졌다. 보상. 네가 원하는 만큼 내 이름을 돌려주는데 가격을 매기겠다고. 민재가 조급해졌다. 그게 아니라 지금 미라이가 무너지면 직원들도 피해를 봐. 너도 그걸 원하진 않잖아. 그 순간 서윤은 예전의 자신이라면 흔들렸을 거라는 걸 알았다. 누군가 다친다는 말, 가족이 힘들어진다는 말, 자신만 참으면 된다는 말. 언제나 그 말들이 그녀를 멈춰 세웠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직원들, 핑계 대지 마. 당신들이 내 작업을 숨긴 건 직원들 때문이 아니야. 당신 체면 때문이었어. 민재는 입을 다물었다.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그리고 하나 착각하는데 난 미라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한 걸
내 이름으로 돌려놓으려는 거야. 그 과정에서 당신이 무너지면 그건 내가 만든 결과가 아니라 당신이 쌓은 결과겠지. 그녀가 등을 돌리자 민재가 갑자기 말했다. 강태준이 시켰어. 서윤의 발이 멈췄다. 뭐, 그 인간이 네 옆에서 부추기는 거냐고. 서윤은 천천히 돌아봤다. 민재의 얼굴에는 질투보다 두려움이 더 짙었다. 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 걔는 남의 걸 뺏을 때 기다리는 사람이야. 제일 약해질 때까지. 그날 밤 서윤은 오피스텔로 돌아오자마자 태준에게 연락했다. 단순히 민재의 말을 확인하려는 것은 아니었다. 머릿속에 며칠 전부터 걸리는 몇 가지 숫자가 있었다. 미라이가 주요 공급사 계약을 잃기 시작한 시점, 태인 계열 투자사가 같은 업종에 공격적으로 들어간 시점, 그리고 태준이 SY 관련 과거 권리를 매입한 날짜. 따로 보면 우연처럼 보였지만 시간순으로 놓으면 이상했다. 태준은 서윤을 본사 지하의 조용한 라운지에서 만났다. 그녀가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서류 하나를 읽고 있었다. 민재 만났지. 첫 마디였다. 서윤이 바로 물었다. 그것도 알고 있었어요. 태준은 잠시 멈췄다. 기사가 날 가능성이 있어서 주변 동향을 보고 있었어. 내 주변을요? 아니면 미라이를요? 태준의 눈빛이 가라앉았다. 서윤은 태블릿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거 봐요. 6달 전 태인 물류 계열사가 미라이 핵심 공급사 3곳과 새 장기 계약을 맺었고 그 직후 그 회사들이 미라이 물량을 줄였어요. 2달 뒤에는 태인 투자사가 미라이가 들어가려던 유통망에 선투자했고요. 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우연이에요. 서윤이 물었다. 침묵이 길어졌다. 그 침묵이 이미 답처럼 느껴졌다. 서윤의 손끝이 차가워졌다. 강태준. 이번엔 회장님이라는 호칭도 없었다. 당신이 한 거예요. 태준은 아주 천천히 서류를 덮었다. 일부는 서윤의 눈이 흔들렸다. 일부 미라이는 이미 위험했어. 무리하게 확장했고 현금 흐름도 나빴어. 나는 그 약점을 이용했을 뿐이야. 왜 최가를 무너뜨릴 이유가 있었으니까. 그 이유가 당신 과거 때문이에요. 최태현이었던 때 태준의 턱이 굳었다. 그는 부정하지 않았다. 서윤은 숨을 짧게 들이마셨다. 그럼 내가 그 집에서 어떻게 될지도 알고 있었어요. 태준이 그녀를 바라봤다. 가능성은 알고 있었어. 서윤의 얼굴이 서서히 하얗게 질렸다. 망곡회로는 나는 회사가 위험해지면 최 회장이 혼인거래를 선택할 거라는 것도 그 사람이라면 할 거라고 봤어. 민재가 날 버릴 것도. 태준은 이번에는 대답하지 못했다. 서윤이 웃었다. 아주 작고 허탈한 웃음이었다. 맙소사. 태준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서윤아, 난 네가 그 집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봤어. 네가 계속 무너지고 있었어. 그래서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서 내 결혼을 밖에서 흔들었어요. 내 결혼은 내가 없었어도 오래 못 갔어. 그 사람이 나쁜 남편이었다고 해서 당신이 내 인생을 실험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 태준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완벽한 통제가 사라졌다. 난 널 꺼내고 싶었어. 난 물건이 아니야. 알아. 아니 몰라. 서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에는 닿지 않았다. 최민재는 내가 가진 걸 자기 것처럼 썼어. 당신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대신 정했고. 둘이 뭐가 달라? 그 말에 태준이 완전히 굳었다. 서윤은 숨을 떨구며 이어 말했다. 전광판도 레지던스도 내가 좋아하는 꽃도 다 감동이라고 생각하려고 했어요. 이상하지만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위로됐으니까. 그런데 이제 보니까 당신은 기다린 거네요. 태준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뭘? 내가 그 집에서 버려질 때를. 침묵. 서윤은 그의 얼굴에서 대답을 읽었다. 그는 부정하지 않았다. 그 사실이 오히려 더 잔인했다. 태준이 낮게 말했다. 내가 잘못한 건 인정해. 하지만 네가 거기서 계속 살게 두는 게 더 잔인하다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당신이 판단했잖아. 서윤은 고개를 저었다.
내가 언제 나올지, 어떻게 나올지, 누구 손을 잡을지 전부 태준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천천히 움켜쥐어졌다. 평소라면 누구도 그에게 이런 말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서윤은 물러서지 않았다. 태준이 한참 뒤 말했다. 그래도 난 네가 망가지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었어. 서윤은 조용히 그를 바라봤다.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태준의 눈동자가 처음으로 흔들렸다. 그녀는 그 반응만으로 이미 많은 것을 알아버렸다. 나를 사랑했어요. 태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서윤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다. 몇 년이나 그가 힘겹게 말했다. 10년. 서윤은 숨을 멈췄다. 태준은 한 번 입을 열자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 말했다. 처음 본 건 네가 20살 때였어. 아무것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부터 챙기던 사람. 세상에서 제일 불안한 얼굴을 하고도 웃던 사람. 서윤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10년이라는 시간이 낭만적으로 들리지 않았다. 지금은 오히려 무서웠다. 그럼 내가 민재랑 결혼하는 것도 봤어요. 태준의 눈이 붉게 가라앉았다.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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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기다렸고. 응. 그 한마디가 마지막이었다. 서윤은 가방을 들었다. 태준이 일어나려 하자 그녀가 즉시 말했다. 따라오지 마요. 그는 멈췄다. 서윤은 문 앞에서 한 번 돌아봤다. 당신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이번 한 번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확인하지 마요. 태준의 얼굴이 굳었지만 끝내 움직이지 않았다. 서윤은 그대로 라운지를 나갔다. 밖으로 나온 뒤 서윤은 한참을 걸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걸었지만 이번에는 누군가의 차에 타고 싶지 않았다. 한강변에 도착했을 때야 발이 멈췄다. 휴대전화에는 민재의 부재중 전화와 업계 관계자들의 메시지가 쌓여 있었다. 그중 하나는 변호사에게서 온 것이었다. 추가로 보내주신 자료 확인했습니다. 원본 기록은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상대 대응과 관계없이 서윤 씨 명의로 정리하는 절차부터 준비하겠습니다. 서윤은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다. 최민재도 강태준도 아닌 자신의 이름. 그 순간 눈물이 흘렀다. 배신당해서가 아니었다. 더군나 자신이 지금까지 너무 오래 다른 사람의 선택 속에서 살아왔다는 사실이 갑자기 선명해졌기 때문이었다. 한 사람은 그녀의 재능을 숨겼고 다른 한 사람은 그녀의 고통을 끝내기 위해 뒤에서 판을 움직였다. 둘 다 사랑이라는 말을 할 수 있을지 몰랐다. 그러나 서윤이 이제 원하는 사랑은 자신 대신 결정해주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열어 태인에서 받은 모든 도움 제안과 연락 경로를 정리했다. 그리고 태준에게 단 한 줄의 메시지를 보냈다. 내가 먼저 연락할 때까지 내 일에도 내 주변에도 개입하지 마세요. 답장은 한참 뒤에 왔다. 짧았다. 알겠어. 서윤은 화면을 끄고 차가운 밤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이제 그녀가 해야 할 일은 분명했다. 미라이에서 빼앗긴 이름을 되찾는 것. 그리고 강태준이 숨긴 과거가 어디까지 자신의 삶과 연결돼 있는지 직접 확인하는 것. 이번에는 누구의 설명도 그대로 믿지 않을 생각이었다. 한서윤이 강태준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낸 뒤 일주일 동안 그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랬다. TA인 쪽에서 연락도 없었고 이준호 역시 나타나지 않았다. 서윤은 그 침묵이 처음에는 이상했다. 자신이 원했던 거리였는데 막상 주어지자 허전함이 따라왔다. 하지만 그 감정을 붙잡고 있을 여유는 없었다. 그녀는 낮에는 변호사 사무실과 업계 관계자들을 오가고 밤에는 오피스텔에서 원본 자료와 통신 기록을 정리했다. 과거 함께 일했던 외주 기획자 2명은 SY가 서윤이라는 사실을 확인해주겠다고 했고 결혼 전 프로젝트를 중개했던 소형 에이전시 대표 역시 오래된 계약서를 찾아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윤 자신의 메일 계정이었다. 민재가 결혼 후 사용하던 회사 주소로 그녀가 보낸 수정본. 그가 오늘 회의에서
내가 만든 걸로 말하겠다고 농담처럼 남긴 메시지. 그리고 서윤이 적어도 원본 파일은 내 이름으로 보관해줘 라고 적었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예전에는 그 문장들이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했다. 지금은 모든 것이 증거였다. 서윤은 자료 마지막 페이지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한서윤.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뜨거워졌다. 누군가의 보호가 아니라 스스로 쌓은 기록이 처음으로 자신의 뒤를 지켜주는 기분이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오후 변호사가 조심스러운 얼굴로 한 장의 서류를 내밀었다. 이건 디자인 문제와는 별개인데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문서 상단에는 오래된 가족관계 정리 기록과 이름 변경 내역이 있었다. 서윤의 눈이 한 줄에서 멈췄다. 최태현. 변경 후 이름 강태준. 부친 최병철. 그리고 가족관계 말소 사유 옆에는 오래전 상속 분쟁과 친자 인정 관련 기록이 간략하게 붙어 있었다. 서윤은 서류를 들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재가 말한 것이 사실이라는 건 이미 알고 있었지만 종이에 찍힌 이름을 보자 현실감이 달라졌다. 강태준은 정말 최가의 사람이었다. 더 정확히는 최가에서 쫓겨난 사람이었다. 변호사는 감정적인 이야기를 피하듯 필요한 부분만 설명했다. 오래전 자료라 공개 범위에 제한이 있고 세부 사정은 확인이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 이름으로 변경된 뒤 강씨 쪽 가족관계를 따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최민재랑은 부친이 같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서윤의 머릿속에서 몇 가지 장면이 다시 떠올랐다. 민재가 태준 이야기를 할 때 보였던 공포 태준이 최가를 언급할 때마다 순간적으로 굳던 표정, 그리고 자신에게 그쪽이 먼저 버렸지 라고 했던 말. 서윤은 문서를 내려놓았다. 이해할 수는 있었다. 어린 시절 자신을 버린 집안을 미워하는 것, 자신을 지워버린 가족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것. 하지만 이해와 용서는 다른 문제였다. 더구나 그 복수의 과정에 자신의 결혼이 끼어 있었다. 서윤은 한참 생각한 뒤 변호사에게 말했다. 미라이 쪽 대응 다음 단계로 가주세요. 공식 통지 보내시겠습니까? 네. 다만 회사 전체를 공격하는 방식은 원하지 않아요. 제가 만든 작업에 대해서만 제 이름을 요구할 겁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상대가 합의하자고 나오면요. 서윤은 잠시 생각했다. 돈으로 덮겠다고 하면 안 합니다. 제 이름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게 먼저예요. 그날 처음으로 그녀는 분명히 알았다. 자신이 원하는 것은 복수가 아니었다. 사람들이 최민재를 조롱하는 것도 최가가 파산하는 것도 아니었다. 자신이 지워졌던 자리에 다시 자기 이름을 쓰는 것. 그것이면 충분했다. 공식 통지가 미라이에 도착한 다음 날 최민재가 직접 오피스텔 앞에 나타났다. 서윤은 현관 CCTV 화면으로 그의 얼굴을 보고 한참 문을 열지 않았다. 결국 민재가 인터폰에 대고 말했다. 여기서 소리 지르고 싶지 않아. 10분만 얘기하자. 서윤은 아래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다. 민재는 며칠 사이 더 지쳐 보였다. 그의 눈 밑에는 짙은 그늘이 있었고 평소 흐트러짐 없던 머리도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다. 앉자마자 그는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렸다. 이거 받아. 안에는 지분 일부와 별도의 합의금 제한이 들어있었다. 서윤은 몇 장 넘겨보고 바로 봉투를 닫았다. 뭘 원하는데? 민재가 답답한 듯 물었다. 네, 이름 넣어줄게. 앞으로 프로젝트에도 공동 창작자로 인정할 수 있어. 대신 지금 공개적으로 문제 키우지 마. 서윤은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공동 서윤아, 적당히 하자. 내가 만든 걸 당신이 발표했는데 왜 공동이야? 민재는 이를 악물었다. 회사가 지금 위험해. 네가 이걸 터뜨리면 주가만 문제가 아니라 대출도 협력사도 다 흔들려. 그건 당신들이 해결할 문제야. 너도 이 회사 키웠잖아. 그 말에 서윤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민재는
바로 그 틈을 파고들었다. 그래, 인정할게. 네가 많이 했어. 그러니까 같이 살리자. 강태준한테 다 뺏기기 전에 서윤의 표정이 다시 굳었다. 왜 자꾸 그 사람 얘기해? 민재는 낮게 말했다. 걔 목적은 처음부터 우리 집이었어. 너는 그 과정에 있었고 나도 알아. 민재가 놀란 듯 그녀를 봤다. 서윤은 차분하게 이어 말했다. 그 사람도 잘못했어. 그래서 떨어져 있어. 민재의 눈빛에 아주 잠깐 희망 같은 것이 스쳤다. 그럼 나랑 손잡자. 서윤은 웃지 않았다. 왜 내가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하지? 민재의 얼굴이 굳었다. 뭐, 당신은 내가 강태준한테 가면 진다고 생각하고, 강태준은 내가 최가에 남으면 망가진다고 생각했어. 둘 다 똑같아. 왜 내 선택을 항상 당신들 싸움의 결과로 생각해?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서윤은 봉투를 다시 그의 쪽으로 밀었다. 난 당신이랑 손잡지 않아. 강태준 편에도 안 서. 민재의 입술이 굳었다. 그럼 혼자 뭘 할 수 있는데? 예전 같으면 그 문장이 그녀를 무너뜨렸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서윤은 놀랍도록 차분했다. 이미 하고 있잖아. 그녀는 휴대전화를 꺼내 변호사에게 받은 자료 목록을 보여줬다. 원본 파일 생성 기록, 외부 클라우드 백업에 이전 시 계약서 수정 요청, 메일 메신저 기록, 과거 협업자 진술. 민재의 표정이 조금씩 변했다. 서윤은 이어 말했다. 내가 이걸 왜 지금까지 못했는지 알아. 증거가 없어서가 아니야. 내가 내 일을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당신을 도운 거라고, 가족을 위해 한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민재의 눈이 붉어졌다. 서윤아, 근데 당신은 그 마음을 이용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단단했다. 그리고 난 이제 그걸 가족이라고 부르지 않아. 민재는 손을 쥐었다 폈다 하다 마지막 카드를 꺼내듯 말했다. 강태준은 달라. 걔도 널 이용했어. 우리 집 무너뜨리려고. 맞아. 서윤은 즉시 인정했다. 그래서 나도 그 사람한테 화나 있어. 민재는 예상하지 못한 대답에 입을 다물었다.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이용했다고 해서 당신이 한 일이 없어지는 건 아니야. 당신이 나를 이용했다고 해서 그 사람 잘못이 가벼워지는 것도 아니고.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난 이제 둘 중 덜 나쁜 사람을 고르는 식으로 살지 않을 거야. 민재가 그녀의 손목을 붙잡으려다 멈췄다. 예전이라면 잡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빛은 이미 너무 멀리 가 있었다. 며칠 뒤 미라이와 서윤 측은 비공개 조정회의를 열기로 했다. 정식 소송으로 가기 전 서로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서윤은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다 예상치 못한 얼굴을 발견했다. 강태준이었다. 정장 차림으로 창가 쪽에 서 있던 그는 서윤을 보자마자 눈빛이 굳었다. 서윤 역시 걸음을 멈췄다. 왜 여기 있어요? 태준이 먼저 답하지 못하자 미라이 쪽 법무 담당자가 설명했다. 태인이 현재 저희 핵심 채권 일부와 물류 계약 재협상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관련 이해관계자로 참석했습니다. 서윤은 짧게 숨을 내쉬었다. 또 같은 구조였다. 민재는 서윤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 했고 태준은 최가의 목을 조를 권한을 가진 채 같은 방에 앉아 있었다. 회의가 시작되자 최병철 회장은 서윤의 자료를 제대로 보지도 않고 말했다. 집안일을 회사 문제로 끌고 오는 건 현명하지 못해. 서윤은 그를 바라봤다. 제가 만든 디자인을 회사 명의로 사용한 게 집안일입니까? 병철의 표정이 딱딱해졌다. 결혼 기간 중 며느리가 남편 일을 도운 걸 창작권 운운하는 것 자체가. 그때 태준이 차갑게 끼어들었다. 그 논리라면 회장님이 배우자에게 회계 자료 정리시켰다고 회사 자산이 되는 건가? 병철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네가 끼어들 일이 아니야. 태준의 눈빛이 얼어붙었다. 평생 그러셨지. 내 일인지 아닌지는 늘 회장님이 정했으니까. 회의실 공기가 순간 무거워졌다. 민재가 이를 악물고 태준을 노려봤다. 형, 지금 이 자리에서까지 과거 얘기할 필요 없어. 서윤의 시선이 두 사람 사이를 오갔다. 형, 그 한 단어가
모든 관계를 너무 선명하게 만들었다. 태주는 냉소적으로 웃었다. 날 형이라고 부르긴 하는군. 병철이 테이블을 두드렸다. 그 이름으로 부르지 마. 순간 태준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최태현이라는 이름을 없앤 건 아버지였지 않습니까? 서유는 조용히 그 말을 들었다. 오래된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느껴졌다. 하지만 그 상처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또 다른 복수극이 되는 것은 원하지 않았다.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만하세요. 모두의 시선이 서윤에게 향했다. 서윤은 먼저 태준을 봤다. 여기서 최가랑 싸우려고 온 거면 나가주세요. 태준의 눈빛이 흔들렸다. 이어 민재를 바라봤다. 그리고 당신도 내가 강태준 때문에 이러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 마지막으로 병철을 봤다. 전 며느리 자격으로 여기 온 게 아닙니다. 제 작업을 만든 사람으로 왔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서윤은 준비한 자료를 하나씩 펼쳤다. 날짜가 찍힌 원본 파일 계약, 전 스케치, 외부 서버 백업 기록, 민재가 직접 수정 요청을 보낸 메시지, 그리고 미라이 발표 자료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존재했던 작업 과정. 제가 요구하는 건 3가지입니다. 기존 프로젝트의 실제 창작 기여도를 공식적으로 바로잡는 것. 앞으로 제 작업을 제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 것. 그리고 신규 라인에서 제 미공개 원본을 전부 제외하는 것. 병철이 비웃듯 물었다. 돈은? 서윤이 대답했다. 정당한 사용에 대한 정산은 법률 검토대로 받겠습니다. 하지만 돈 받고 조용히 사라지는 합의는 안 합니다. 그 순간 민재가 낮게 말했다. 서윤아, 이렇게까지 해야 돼. 서윤은 그를 바라봤다. 응, 단 한마디였다. 민재의 얼굴이 무너졌다. 그때 태준이 옆에서 서류 하나를 꺼내려 하자 서윤이 바로 말했다. 회장님도 내려놓으세요. 태준의 손이 멈췄다. 그건 미라이가 내 작업을 썼다는 내부 검토 자료야. 있으면 훨씬 필요 없어요. 서윤은 단호했다. 내가 준비한 것만으로 하겠습니다. 태준의 눈이 그녀를 바라봤다. 서윤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당신이 가져온 증거로 이기면 또 똑같아져요. 나중에 내가 이긴 건지 당신이 이겨준 건지 알 수 없게 돼요. 회의실 안에서 누구도 말을 하지 못했다. 태준은 천천히 서류를 덮었다. 그 행동은 작았지만 서윤에게는 중요했다.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믿으면서도 물러났다. 병철은 여전히 불쾌한 얼굴이었지만 법무 담당자들은 이미 분위기를 읽고 있었다. 자료가 충분했다. 계속 버티면 오히려 공개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컸다. 결국 미라이 측은 신규 라인 발표 중단과 권리 검토를 받아들였고 기존 프로젝트의 기여도 문제 역시 외부 검증 절차에 맡기기로 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적어도 첫 판은 서윤이 자신의 자료로 열었다. 회의가 끝난 뒤 민재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서윤을 붙잡았다. 진짜 끝낼 거야. 서윤은 그 질문이 회사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 민재의 눈에는 분노보다 후회가 더 많이 남아 있었다. 우린 이미 끝났어. 나 달라질 수 있어. 서윤은 잠시 그를 바라봤다. 예전이라면 듣고 싶었던 말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 늦었다. 당신이 달라져야 하는 이유가 내가 돌아오기 위해서면 결국 또 똑같아질 거야. 민재의 입술이 떨렸다. 그럼 내가 뭘 해야 하는데 나한테 묻지 마. 서윤은 조용히 말했다. 당신 인생도 당신이 결정해. 그리고 돌아섰다. 복도 끝에는 태준이 서 있었다. 그는 다가오지 않았다. 서윤이 먼저 그의 앞에 멈췄다. 오늘 왜 내 말 들었어요? 태준은 잠시 생각하다 답했다. 안 들으면 널 정말 잃을 것 같아서. 아직도 그런 식이네요. 뭐가 내 말이 맞아서가 아니라 내가 떠날까봐. 태준의 얼굴이 굳었다. 서윤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도 전보다 낫네요. 예전 같으면 그냥 했을 테니까. 태준은 씁쓸하게 웃었다. 칭찬으로 받아들여도 돼. 아니요. 서윤의 입가에도
아주 희미한 웃음이 스쳤다가 사라졌다. 숙제예요. 태주는 잠시 침묵하다 낮게 말했다. 하나만 말해도 돼. 서윤은 대답 대신 바라봤다. 최가를 공격한 건 네가 아니라 내가 시작한 일이야. 그리고 그 일은 네가 원하지 않으면 앞으로 네 이름과 엮지 않겠다. 그럼 멈출 건가요? 태주는 솔직하게 말했다. 최가와 내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서윤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그는 바로 덧붙였다. 하지만 너 때문에 무너뜨리진 않을게. 네가 그 집을 떠난 걸 내 승리라고 생각하지도 않을 거고. 서윤은 그 말을 오래 들었다. 완벽한 사과는 아니었다. 과거를 지울 수도 없었다. 그래도 처음으로 태주는 자신과 서윤 사이의 문제를 그의 복수와 분리하려 하고 있었다. 서윤이 말했다. 나 때문에 복수 포기하라는 말 안 해요. 당신 상처니까 당신이 결정해야죠. 있는 태준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대신 나를 이유로 쓰지 마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이번에는 그 말이 지난번보다 조금 더 믿을만하게 들렸다. 서윤은 먼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문이 열리기 직전 태준이 물었다. 이제 어디 갈 거야? 서윤은 그를 돌아봤다. 예전 같으면 그 질문 뒤에 이미 준비된 차와 집과 계획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태준은 이번엔 어떤 제안도 덧붙이지 않았다. 서윤은 짧게 답했다. 제일 하러요. 문이 닫혔다. 2달 후 성수동의 작은 건물 3층에 새로운 간판이 달렸다. 한시오윤 스튜디오. 거창하지 않았다. 직원은 아직 2명뿐이었고 오래된 회의 테이블과 중고 선반을 직접 골라 들여놓았다. 그러나 벽 한가운데에는 서윤의 이름이 크게 적혀 있었다. 첫 프로젝트는 이전에 만났던 소형 가구 회사의 리브랜딩이었다. 투자 없이도 회사는 살아남았고 서윤의 전략이 적용된 새 제품은 예상보다 좋은 반응을 얻었다. 업계에서는 SY가 한서윤이었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고 미라이 역시 외부 검증 결과에 따라 몇몇 대표 프로젝트의 크레딧을 수정했다. 회사는 즉시 무너지지 않았다. 다만 서윤이 빠져나간 뒤 신규 프로젝트 성과가 흔들리면서 최민재는 경영 일선에서 한 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서윤은 그 소식을 기사로 봤지만 오래 읽지 않았다. 이제 민재의 실패가 자신의 성공을 증명해주지 않아도 됐다. 그날 저녁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뒤 서윤은 텅 빈 사무실 창가에 서 있었다. 휴대전화에는 2달 동안 강태준에게서 온 메시지가 단 3개뿐이었다. 계약 축하해. 기사 봤어. 내 이름 제대로 나왔더라. 그리고 오늘 도착한 마지막 한 줄. 오픈 축하한다. 안 찾아갈게. 서윤은 그 문장을 한참 바라보다 처음으로 먼저 답장을 썼다. 내일 저녁 7시 사무실 옥상으로 와요. 전송 버튼을 누른 뒤 그녀는 창밖의 서울을 바라봤다. 이번에는 누군가 자신을 데리러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었다.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용서하고 누구를 사랑할지조차 이제는 자신이 정할 차례였다. 다음 날 저녁 7시가 되기 10분 전 한서윤은 스튜디오 옥상 난간 앞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성수동의 불빛은 화려했지만 한남동 저택에서 바라보던 야경과는 전혀 달랐다. 그곳의 불빛이 누군가에게 속하기 위해 견뎌야 했던 삶의 배경이었다면 지금의 불빛은 자신이 직접 선택한 공간에서 바라보는 것이었다. 휴대전화 시계가 7시를 가리키자 옥상 문이 열렸다. 강태준은 혼자였다. 비서도 기사도 꽃다발도 없었다. 검은 코트 안에 평범한 셔츠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다. 서윤은 그 모습을 보고 잠시 웃을 뻔했다. 예전에 그라면 옥상 전체를 빌리고 도시 절반의 전광판을 켜고도 남았을 것이다. 태주는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멈췄다. 불러줘서 고마워. 서윤은 그가 다가오지 않는 것을 바라봤다. 2달 동안 정말 안 왔네요. 오지 말라고 했으니까 전화도 거의 안 했고
먼저 연락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잖아. 그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손가락이 코트 주머니 안에서 굳어있는 것이 보였다. 태준에게 2달은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었을 것이다. 서윤은 한참 그를 보다가 말했다. 왜 그렇게 쉽게 내 말을 들었어요? 태준은 잠시 생각했다. 쉽지 않았어. 그리고 아주 솔직하게 덧붙였다.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가고 싶었고, 내 거래처가 어디인지 확인하고 싶었고, 누가 너한테 무례하게 굴면 내가 먼저 없애고 싶었어. 서윤의 눈썹이 올라갔다. 태준은 쓴 웃음을 지었다. 근데 그게 문제라는 걸 이제 알아. 서윤은 웃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물었다. 그래서 참았어요. 아니, 태준은 고개를 저었다. 처음엔 참았고, 나중엔 안 해야 한다는 걸 배웠어. 그 대답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믿음이 갔다. 서윤은 옥상 구석에 놓인 작은 테이블로 걸어갔다. 그 위에는 2잔의 따뜻한 차가 있었다. 태준은 그제야 한 걸음 다가왔다. 서윤이 말했다. 오늘 부른 이유는 하나예요. 이제는 당신이 숨긴 걸 전부 듣고 싶어서. 태준의 얼굴이 조용히 굳었다. 전부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내가 어디서 당신을 만났고, 왜 날 기억했고, 왜 SY 작업을 샀고, 왜 최가를 그렇게까지 미워하는지. 서윤은 한 박자 쉬었다. 그리고 내가 민재와 결혼했을 때 왜 가만히 있었는지도. 태준은 의자를 당기지 않았다. 서 있는 채로 한동안 입을 열지 못했다. 그러다 난간 너머를 바라보며 말했다. 20살 때 널 처음 본 건 대학 근처 작은 전시회였어. 난 그때 강태준도 아니었고 최태연이라는 이름도 버리기 전이었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느렸다. 당시 태준은 최병철의 장남으로 태어났지만 정식 혼인관계 밖에서 태어난 아이였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최가로 들어갔지만 가족은 그를 아들로 받아들이기보다 언제든 치워야 하는 흠처럼 취급했다. 아버지는 필요할 때만 불렀고 집안 어른들은 이름을 지우라고 강요했다. 결국 상속 분쟁이 벌어졌고 태준은 어머니의 성을 따라 강태준이라는 이름으로 집을 나왔다. 그 전시회 날도 최가 사람들과 싸우고 나온 날이었어. 난 내 이름도 내가 누구인지도 다 쓸모없다고 생각했지. 그는 서윤을 바라봤다. 그때 네가 계단에서 울고 있는 여자아이 하나한텐 네 우산을 줬어. 넌 비 맞으면서 집에 갔고 서윤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기억났다. 같은 보육원 출신 후배가 면접을 망치고 울던 날이었다. 태준은 아주 희미하게 웃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이 자기 가진 것부터 남한테 주는 게 이해가 안 됐어. 그래서 기억했어. 그 뒤 태준은 사업을 시작했고 몇 년 후 익명으로 제출된 SY의 작업을 보게 됐다. 문장과 공간을 바라보는 방식이 서윤과 닮아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오래 추적한 끝에 그녀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는 일부 작업권을 사들였지만 직접 연락하지는 않았다. 그때 넌 잘 살고 있는 줄 알았어. 태준이 말했다. 민재랑 결혼한다는 걸 알았을 때도 서윤의 손이 차잔 위에서 멈췄다. 축하해 주려고 했어요. 아니, 태준은 솔직했다. 미칠 것 같았어. 서윤은 그 말을 듣고 눈을 내렸다. 태준은 이어 말했다. 하지만 네가 웃고 있었어. 적어도 사진 속에서는 행복해 보였고 그래서 그 선택을 깨고 들어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나중엔 그 자격이 생겼다고 생각했고 질문은 날카로웠다. 태준은 도망가지 않았다. 네가 망가지는 걸 봤을 때 그는 자신이 업계 네트워크를 통해 미라이의 주요 프로젝트를 검토하다가 SY 특유의 작업이 계속 최민재 이름으로 나오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부부 공동 작업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몇 차례 직접 확인한 뒤 서윤이 행사장에서 디자인을 모르는 며느리 취급을 받는 것을 보았다. 어느 겨울 그녀가 최가 집안 사람들의 저녁 모임이 끝난 뒤 홀로 지하 주차장에서 노트북을 펴고 민재 발표 자료를 고치는 모습을 본 뒤 태준의 생각이 바뀌었다. 그때부터 최가를 무너뜨리는 일과
널 거기서 꺼내는 일을 같은 일이라고 생각했어. 서윤이 낮게 말했다. 그게 가장 큰 잘못이었네요.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태주는 자신이 미라이의 약점을 이용한 경위도 숨기지 않았다. 이미 무리하게 확장하던 회사에 태인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몇몇 공급사와 유통사가 이동했고, 그는 최병철이 위기에 몰리면 혼인 거래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하지만 자신이 직접 민재에게 이혼을 강요하거나 윤채린과의 관계를 만든 것은 아니었다. 그 사람들이 널 버릴 가능성을 알면서도 멈추지 않았어. 태준이 말했다. 그게 사실이야. 서윤은 묵묵히 들었다. 생일밤도 알고 있었어요. 최가에서 그날 저녁 가족 회의를 잡았다는 건 알았어. 윤채린이 들어간다는 것도. 태준의 얼굴에 처음으로 깊은 죄책감이 드러났다. 네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기다렸어. 전광판도 이미 준비해뒀고. 서윤은 웃지도 화내지도 않았다. 그저 한참 뒤 말했다. 끔찍하네요. 알아. 그날 난 세상에서 가장 버림받은 사람 같았어요. 그런데 당신은 그 순간을 오래 준비하고 있었고. 태준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그날이 없어지진 않아요. 알아. 앞으로도 가끔 그 생각 때문에 당신이 싫어질 수도 있어요. 태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러나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도 내가 감당할게. 서윤은 그제야 그를 똑바로 봤다. 예전의 태준이라면 자신이 상처받지 않도록 모든 것을 정리하려 했을 것이다. 지금은 자신이 그를 미워할 가능성조차 통제하지 않았다. 그것만으로 모든 잘못이 용서되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사람은 과거를 바꾸지 못해도 태도를 바꿀 수는 있었다. 며칠 뒤 미라이의 임시 이사회가 열렸다. 외부 검증 결과와 잇따른 경영 실패에 대한 책임으로 최민재는 주요 의사결정 권한에서 물러났다. 회사는 파산하지 않았다. 대신 무리한 확장 사업을 정리하고 일부 계열 자산을 매각하며 규모를 줄였다. 3명 인베스트먼트와 추진하던 혼인 중심의 투자 협상도 끝났다. 윤채리는 언론에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지만 주변에는 결혼이 경영 능력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짧은 입장만 전했다. 서윤은 그 기사를 스튜디오에서 읽다가 화면을 껐다. 더 이상 그들의 몰락을 지켜보는 일이 즐겁지 않았다. 어느 오후 민재에게서 마지막으로 만나고 싶다는 연락이 왔다. 서윤은 고민 끝에 응했다. 두 사람은 결혼 전 자주 찾았던 작은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민재는 이전보다 훨씬 수척해져 있었다. 그는 아무 서류도 가져오지 않았고 돌아오라는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오랫동안 침묵하다 말했다. 내가 네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네가 나보다 작아야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았던 것 같아. 서윤은 조용히 들었다. 민재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걸 이제 알았어. 알았으면 됐어. 용서해 줄 수 있어. 서윤은 잠시 생각했다. 언젠가는. 민재가 눈을 들었다. 서윤은 이어 말했다. 근데 용서한다고 다시 돌아가는 건 아니야. 그는 고개를 숙였다. 이번에는 붙잡지 않았다. 떠나기 전 민재는 작은 USB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렸다. 그 안에는 아직 미라이 서버에 남아있던 서윤의 과거 작업과 민재가 개인적으로 보관했던 수정 기록이 들어있었다. 네가 만든 거야. 네가 가져. 서윤은 그 USB를 바라보다 천천히 받았다. 그것은 잃었던 시간을 돌려주는 물건이 아니었다. 다만 누군가가 처음으로 그녀의 것이 그녀의 것이라고 인정한 순간이었다. 그 해겨울 헨시오윤 스튜디오는 처음으로 대기업 프로젝트 제안을 받았다. 서윤은 계약서를 검토하다 테이에인 계열사가 후보 중 하나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예전 같으면 바로 거절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안서를 다른 회사와 똑같은 기준으로 심사했다. 태인이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기에 선택하지 않았다. 그 사실을 전해들은 태주는 알겠어 라는 답장 하나만 보냈다. 이틀 뒤 그는 다른 회사와 계약했다. 어떠한 압박도 추가 제한도 없었다. 서윤은 그 작은 사건에서 오히려 그의 변화를 느꼈다. 두 사람은 천천히 다시 만나기 시작했다.
태준이 비싼 레스토랑을 예약하면 서윤이 취소했고 둘은 대신 늦은 밤 스튜디오 근처 국수집에 갔다. 태준이 운전기사를 보내려 하면 서윤은 지하철을 탔고 어느 순간부터 그는 몇 시에 데리러 갈까 대신 혼자 갈래, 같이 갈래라고 물었다. 처음에는 그 질문조차 어색하게 들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윤은 누군가가 자신에게 선택권을 물어보는 일이 얼마나 따뜻한지 알게 됐다. 어느 날 태준이 말했다. 난 아직도 네가 늦게까지 일하면 화가 나. 서윤이 웃으며 물었다. 왜요? 힘들어 보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요? 태준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밥 먹었냐고 물어볼 거야. 끝 안 먹었으면 같이 먹자고 하고 싫다고 하면 혼자 먹고. 서윤은 처음으로 소리내 웃었다. 태준은 그 웃음을 오래 바라봤지만 더 이상 자기 것으로 붙잡으려 하지 않았다. 서윤의 31번째 생일 전날. 그녀는 이상하게도 작년 밤을 떠올렸다. 생일이라는 날짜만 보면 한남동 저택의 테이블, 이혼 합의서 차단된 카드버스 정류장에 차가운 의자가 동시에 떠올랐다. 그러나 이번에는 도망치고 싶지 않았다. 직원들이 작은 케이크를 준비했고 친구 몇 명도 저녁 약속을 잡았다. 태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윤은 오히려 그것이 의심스러웠다. 생일 당일 저녁 업무를 마치고 옥상으로 올라갔을 때 그녀는 반사적으로 주변 건물 전광판부터 바라봤다. 아무것도 없었다. 평소 광고 그대로였다. 난간 옆 작은 테이블에는 손바닥만 한 케이크 하나가 놓여 있었고 태준이 그 옆에 서 있었다. 초는 하나뿐이었다. 꽃도 없고 현수막도 없고 카메라도 없었다. 서윤이 걸어가며 물었다. 이번엔 서울 안 샀네요. 태준이 진지하게 대답했다. 작년에 너무 비쌌어. 서윤이 웃음을 터뜨렸다. 거짓말. 태준도 희미하게 웃었다. 사실은 네가 싫어할 것 같아서. 그는 라이터로 초를 켰다. 작은 불빛 하나가 겨울바람에 흔들렸다. 생일 축하해, 한서윤. 그 말은 작년과 같았지만 느낌은 완전히 달랐다. 작년에 축하는 그녀를 세상 앞에 공개적으로 자신의 영역 안에 세우는 선언처럼 들렸다. 이번에는 그저 그녀가 태어난 날을 기뻐하는 한 사람의 목소리였다. 태준이 물었다. 올해는 뭐 빌 거야? 서윤은 초를 바라봤다. 어린 시절에는 가족이 생기게 해달라고 빌었다. 결혼한 뒤에는 민재가 자신을 조금 더 사랑해주게 해달라고 빌었다. 지난해에는 아무 소원도 빌지 못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상하게 원하는 것이 없었다. 회사는 아직 작았지만 자기 것이었고 외로울 때 연락할 친구들이 다시 생겼고 누군가에게 사랑받기 위해 자신을 줄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배웠다. 그리고 눈앞에는 아직도 결함이 많고 때로는 무서울 만큼 집요하지만 적어도 자신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고치려 애쓰는 남자가 서 있었다. 서윤은 초를 끄지 않은 채 태준을 바라봤다. 소원 안 빌래요. 왜 필요 없어서. 태준의 눈이 조금 커졌다. 서윤은 천천히 웃었다. 이젠 내가 고르면 되니까. 그 말 뒤에 그녀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 태준은 손을 내려다봤지만 바로잡지 않았다. 마치 정말 괜찮은지 확인하듯 그녀의 얼굴을 봤다. 서윤이 고개를 끄덕이자 그제야 조심스럽게 손을 잡았다. 예전이라면 너무 세게 잡았을지도 모른다. 이번에는 힘을 거의 주지 않았다. 서윤이 원하면 언제든 뺄 수 있을 만큼. 한참 뒤 태준이 물었다. 우리 다시 시작해도 돼? 서윤은 그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다. 조건 있어요. 태준의 표정이 즉시 진지해졌다. 말해. 내 일정 몰래 확인하지 않기. 응? 내 거래처 건드리지 않기. 응. 내가 화났을 때 이유 대신 판단하지 않기. 태준은 잠깐 멈췄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노력할게. 서윤은 눈을 가늘게 떴다. 왜 그건 바로 응이 아니에요? 태준이 솔직하게 말했다. 그건 제일 자신 없어서. 그녀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태준은 이어 말했다. 대신 틀리면 말해줘.
안 도망갈게. 서윤은 한동안 그를 바라보다 손에 조금 힘을 주었다. 나도 조건 하나 더 있어요. 뭔데? 당신을 고치는 게 내 일이 되면 안 돼요. 당신이 바뀌는 건 당신 책임이에요. 태준의 표정이 조용해졌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다. 그게 맞아. 그 말이 마음에 들었다. 서윤은 케이크에 촛불을 불어 껐다. 밤하늘 아래 작은 연기가 사라졌다. 1년 전 그녀는 두 손이 비었다고 생각했다. 집도, 남편도, 가족도, 이름도 모두 잃었다고 믿었다. 그러나 돌아보니 그날 비워진 것은 그녀 자신이 아니었다. 오히려 남들이 채워넣은 이름과 역할들이 빠져나간 자리였다. 최민재의 아내, 최가의 며느리, 재능 없는 전업주부, 누군가의 보호가 필요한 여자. 그 빈자리 위에 한소윤은 천천히 자신의 이름을 다시 썼다. 강태준도 이제 그 이름 앞에 어떤 소유격도 붙이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구원한 사람이 아니었다. 서윤 역시 그를 구원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각자의 상처를 각자가 책임진 채 필요할 때 서로의 옆에 서기로 했다. 완벽한 사랑은 아니었다. 그래서 오히려 믿을 수 있었다. 옥상 아래 서울의 수많은 전광판은 각자의 광고를 비추고 있었고 어느 곳에도 한서윤이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도 그녀는 처음으로 온 도시가 자신을 축복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태준이 조용히 물었다. 집에 같이 갈래? 서윤은 잠시 생각하는 척하다 대답했다. 아니요. 태준의 얼굴이 굳자 그녀가 웃었다. 오늘은 내 집으로 와요. 생일이잖아요. 태준의 눈빛이 천천히 풀렸다. 두 사람은 손을 잡은 채 옥상 문을 향해 걸었다. 이번에는 그가 그녀를 데려가는 것이 아니었다. 서윤이 스스로 선택한 방향으로 두 사람이 나란히 걸어가고 있었다.